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70%에 달했습니다. 극심한 내분 사태를 겪었던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서 코스피가 197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77% 내린 1976.1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에 전날보다 0.36% 내린 1984.43포인트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들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진정됐지만 외국인들이 3,7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팔아치우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유가 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680억 원을 순매도하며 이틀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기관은 2,430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도 99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현대모비스가 4.8% 급락했고 현대차와 LG화학, 포스코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등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와 증권, 의료정밀 등이 올랐으며 건설업과 비금속광물, 철강금속 등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오늘 오리콤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 하죠.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대표를 영입했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리콤이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빅엔트데트를 최고 광고 제작 책임자로 영입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오리콤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475원 오른 3,66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리콤은 전날 박 대표를 CCO로 영입해 오리콤의 모든 광고 캠페인을 총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콤이 박 대표를 영입한 이유는 올해 1월에 빅엔트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두산그룹 계열사로 편입됐고 그 결과 그룹 내 광고 사업을 하는 계열사가 두 곳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리콤은 박 대표에게 두 회사의 광고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박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신임 CCO는 앞으로 오리콤의 모든 광고 제작을 책임지게 됩니다. 한편 빅엔트는 앞으로 광고 사업이 아닌 브랜딩과 로고 등 디자인 특화 사업과 아이디어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한 비광고 사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70%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22일에서 30일 수출 중소기업 75개를 대상으로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하락으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업체는 69.3%에 달했습니다. 이 중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업종은 금속, 철강, 전기, 전자, 섬유, 의류, 기계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업체는 22.7%, 긍정적 영향을 받은 업체는 8%에 그쳤습니다. 환 리스크 대응 방법으로는 원가 절감, 수출 단가 조정, 대금 결제일 조정 등을 꼽았습니다. 정부에 바라는 환율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환율 운용, 무역금융 보증 지원 확대, 환변동 보험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K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인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서울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전체 후보군 중에서 1차 후보 10여 명을 뽑습니다. 차기 회장 후보로는 KB금융그룹 내부 출신으로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 윤종규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김옥찬 전 국민은행 부행장, 김기홍 전 부행장, 윤웅원 현 KB금융지주 부사장, 남경우 전 KB 부행장, 이달수 전 KB 데이터시스템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외부 출신 후보로는 우리은행장 출신인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료 출신 중에서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KB금융주주회장은 다음 달 2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롯데 측은 개장 준비 작업에 2,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르면 16일, 늦어도 20일쯤 저층부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어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됐고 제2롯데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임시 사용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대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로 보내는 공문에는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서울시의 요구사항은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임시 개장 이후에도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불법 전매를 노린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6일 삼성물산과 GS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사들은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열고 4분기 분양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델하우스 개관 후 지난 1일까지 삼성물산 레미안 서초 STG에는 2만여 명, 대우건설 서초 프루지오 서밋에는 3만 5천여 명, GS건설 위례자이에는 4만여 명 등 3개 건설사의 모델하우스에만 총 9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면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방문객이 급증하자 모델하우스 주변에서는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도 덩달아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떴다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주변에 설치된 떴다방에서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전매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은 당첨자 발표일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분양받으려는 수요자가 당첨일이 같은 건설사의 분양에 모두 당첨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대우건설 서초 프루지오 서밋과 GS건설 위례자이는 10일, 삼성물산 레미안 서초 STG와 대림산업 아크로 리버파크 2회차는 13일에 각각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엔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당첨 결과에 우선 반영이 되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일 경우에는 2개 다 청약하실 경우에는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또 이번에 분양하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수 있는 만큼 입지와 분양가, 청약 일정까지 고려해 청약 전략을 세워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제부 이태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데 정부가 이를 막을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현재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서울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 이 환변동 속도를 늦추는 등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엔 환율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데요. 우리 외환시장에 원엔 직거래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원엔 환율은 수요, 공급의 원리가 아닌 이 원달러와 엔달러 환율을 서로 비교해 책정되는데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이 원엔 환율이 하락해도 환시 개입을 할 수 없는 등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을 조정해 간접적으로 이 원엔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이 부작용이 커서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그럼 원엔 직거래 시장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는 1996년 원엔 직거래 시장을 만든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엔화 수급 부족으로 4개월 만에 폐쇄됐는데요.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로 엔화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 국내 직거래 시장의 엔화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정부는 직거래 시장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본과의 무역에서 엔화 결제 비중도 미미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정부가 지켜만 볼 것이냐 이런 비판과 함께 이 원엔 직거래 시장 재개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원엔 직거래 시장 재개설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다른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청와대가 지난주 비공개 긴급 엔저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엔화 약세로 저렴해진 일본산 기계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이 저금리 외화 대출을 시행하고 환변동 보험을 지원하는 등 종합 엔저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환변동 보험이나 이 세제 혜택이라면 단기 대책에 속하는 것인데 중장기적인 대책은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엔화 약세에 대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원엔 현물 직거래 시장은 없지만 이 선물 직거래 시장은 존재합니다. 이 시장을 활성화해 환율의 가격 결정 기능을 살리는 게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일평균 원엔 선물 시장 거래액은 2007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하루빨리 기업들의 위안화 결제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막대한 대중 무역 흑자액을 모두 달러로 받고 있어 이를 원화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들이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면 자연스레 원화 강세 기조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이태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유독 눈에 띄는 브랜드는 바로 아우디입니다. 경제사들보다 판매량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 A7 55 TDI를 소개합니다. 박태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수입 자동차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14%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판매된 신차 10대 중 1.4대가 수입차였다는 얘기인데요. 1987년 시장 개방 후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27개의 수입차 브랜드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아우디입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올 들어 8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어난 19,158대를 판매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의 올해 성적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고성능 모델들의 선전입니다. R 시리즈와 S 시리즈 등 총 11종의 아우디 고성능 모델은 8월까지 모두 789대가 팔렸습니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556대를 이미 넘어선 것이죠. 강력한 주행 성능과 수려한 디자인을 뽐내는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 그 중심에 오늘 소개할 A7 55 TDI가 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가 지난 6월 국내에 출시한 고성능 디젤 모델 A7 55 TDI입니다. 그런데 이름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숫자 55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A7 55 TDI는 엔진 배기량이 아닌 차량 성능을 중력 가속도 값을 활용해 표기하는 다이내믹 배지를 적용한 모델입니다. 중력 가속도 1G를 100으로 할 때 이 차량의 가속 성능이 55에 달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네, 참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엔진 출력을 끌어올려 가속 성능을 극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A7 55 TDI는
기존 A7 3.0 TDI 엔진보다 68마력 높은 313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3000cc의 엔진 배기량은 똑같은데 성능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엔진 배기량이 아닌 중력 가속도라는 어려운 공식까지 들여다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디자인을 볼까요? 아우디의 A7과 A5처럼 뒤에 홀수가 붙은 모델은 모두 포도어 쿠페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날렵해 보이는 외관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매서운 인상의 헤드램프는 아우디가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한 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됐습니다. 존재감 넘치는 그릴에서는 힘이 느껴지고 후면의 테일램퍼에서도 스포티함이 묻어납니다. 리어 스포일러는 시속 130km가 넘으면 자동으로 올라가죠. 인테리어는 우아함을 강조한 듯 보이네요. 대시보드와 센터 패시아에 적용된 나무 무늬 장식이 특히 그렇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센터 터널의 터치패드는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비게이션과 검색 때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이네요. 어지간한 편의 장치는 모두 탑재했습니다. 이제 시동을 겁니다. 엔진음이 들리시나요?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고 거친 음색도 아닙니다. 디젤 특유의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이것도 엔진 덕분입니다. A7 55 TDI 엔진은 디젤 엔진 중 가장 조용하다는 평가를 받는 아우디 V6 3000cc 엔진입니다. 여기에 터보를 2개나 장착해 출력을 높인 거죠. A7 55 TDI가 자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가 주행을 시작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상하는 것 이상의 순간 가속에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A7 55 TDI의 최대 토크는 66.3kgm입니다. 국산 중형 승용차의 평균 최대 토크가 25kgm쯤 됩니다. 엑셀레이터에 힘을 실었을 때 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욱이 그 최대 토크가 분당 엔진 회전수, 즉 RPM 1450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엑셀에 살짝 힘을 주어도 차가 튕겨나가듯이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울컥하는 그런 기분 나쁜 가속감은 아닙니다. 강하지만 편하게 쭉 밀어주는 힘, 그런 느낌입니다. 직진 주행에서 속도를 올렸습니다. 계기판의 속도계가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이 차의 제로100, 즉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까지 시간은 5.3초면 충분합니다. 말 그대로 삽시간의 속도를 올리지만 변속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동과 자동을 넘나드는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가 그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순간입니다. 차가 회전 구간을 만났습니다. A7 55 TDI의 코너링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 차 역시 아우디가 자랑하는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 쿼트로가 장착됐습니다. 아우디가 스포츠카도 아닌 모델의 출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보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도 어찌 보면 이 쿼트로 덕분이겠습니다. 속도에 대한 운전자의 과욕을 4바퀴 모두에 고르게 전달하는 기술. 여기에 상황에 맞게 동력을 분산시켜주는 ECU의 똑똑함까지 더해져 차는 어떤 코너링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선사합니다. 즐거웠던 시승이 어느덧 끝나갑니다. 손에 착 감기는 스티어링 휠과 정교한 핸들링, 안락한 에어 서스펜션이 운전의 재미를 더해줬습니다. 성능을 감안하면 연비도 합격점입니다.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7km나 나옵니다. 다이내믹 모델 9,730만원, 프레스티지 모델 1억 560만원에 A7 55 TDI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좋은 차는 인기가 많습니다. 아우디 A7 55 TDI는 출시 2달 만에 170여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고성능 모델의 인기까지 높아지면서 아우디 코리아는 최근의 성장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태준입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